누가 지금 기침소리를 냈느냐? 누구야? 너는 지금 마구니가 꼈어. 마구니가 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인사드립니다. 아이,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요, 통일신라로 여러분과 함께 역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오늘 배울 내용인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거든요. 제가 또 하나씩 다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가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대와 중대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국 통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이 삼국 통일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혈통의 기준을 하면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랑 하대를 비교하는 거. 이게 오늘 메인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삼국 시대를 다시 어떻게 왕건이 통일했는지 이 내용까지 간단히 강의 말미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의 시대 구분은요, 삼국 사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왕의 혈통, 그 중에서도 이제 골품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인데, 이거 이게 좀 아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요, 요거 잘못 역사 시간에 들은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성골과 진골의 차이, 이거 질문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어떤 질문이 많았었냐면, 어떻게 설명하셨었냐면, 당시 역사 선생님들께서 엄마, 아빠 다 왕족, 한쪽만 왕족, 요게 성골과 진골의 차이다라고 했었는데, 요것은 지금 역사학계에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사실 좀 찾아봐도 엄밀하게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볼 때는 보통 이 성골이 훨씬 더 왕족 중에서도 아주 이 토종 왕족이었었고요. 이 성골 중에서만 거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서 이 신라 시대 때 여왕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혈통을 중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리 그래도 남성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게 일반적인 상태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성골 남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가게 되었었던 것이 뭐다? 바로 이 성골 여성에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중대, 하대 이런 것들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는 성골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됐는데, 무열왕이 왕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걸 중대라고 합니다. 무열왕과 해공왕 요거 구분해 두셔야 되겠고요. 해공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도 역시 진골이긴 하지만 이때는 내물왕계가 돼요. 내물계가 왕위가 되니 그것이 바로 선덕왕부터 경순왕. 선생님, 선덕여왕이잖아요. 아니에요. 요 선덕여왕은 요때 있고요. 선덕왕은 또 신라 하대를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렇게 그건 크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나씩 한번 가보자면, 상대, 요거 저희가 신라 시간에 한번 했던 거니까 간단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박혁컷을 세웠고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진흥왕이 최전성기를 이끌었었죠. 6세기 인물입니다. 한강령 차지하면서 아주 활발한 모습 보여줬었고, 그 이후 선덕여왕, 우리 이효원 씨가 첨성대 만들고 분황사 건립했고, 황룡사 구축목탑 건립했다. 이거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요, 황룡사는 진흥왕 때 졌어요. 근데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건립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진덕여왕. 그러니까 초기의 왕들은 좀 이렇게 덕이 있습니다. 덕이 있어요. 선덕, 진덕. 그 다음에 신라 하대의 여왕 중에선 진짜 성만 밝히는 여성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진성여왕, 진성여왕. 그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진덕여왕 때 뭐가 완성되죠? 나당연합이 완성이 됩니다. 요거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쯤 배경으로 나오는 게 대왕의 꿈이라고 있어요. KBS 사극 중에. 이제 최수정 씨 또 나왔어! 최수정 또 나왔어! 이거 언제까지 나올 거야? 최수정 씨 또 나오셨습니다. 요때는 이제 이 김춘추로 나왔어요. 김춘추로, 태종 무열왕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또 삼국통일에 큰 바탕을 주기도 하셨었죠. 근데 사실은 이 대왕의 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이 최수종 씨의 이 사극 중에서 대조영이라든가 태조왕건이라든가 해신 장보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그 히트는 좀 덜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약하긴 하지만 역시 그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 누가 뭐래도 최수종 씨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신라 중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중대에선 뭐니 해도 바로 김춘추입니다. 자,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되었었고요. 진골 출신 최초의 왕입니다. 나당연합이 장본이죠. 장본이죠. 그래서 나당연합을 바탕으로 백제까지 멸망시켜요. 요거 연도는 외우지 마십시오. 660년입니다. 그러고 나선 백제를 멸망시키고는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문무킹이에요. 요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완성합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문무왕 때 삼국통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멸망. 요거 668년이거든요. 요런 연도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 8년 지나서 멸망을 하고요. 그런데 삼국 중에 두 개 국가가 멸망당했으면 이날 통일이잖아요. 근데 삼국 통일은 8년 지나서인 676년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었죠? 그렇죠. 당나라가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자. 그러자 신라가 야, 그 손 안 떼냐?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니 우린 그것을 나당 전쟁이라고 하고요. 자, 나당 전쟁에선 두 전투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에서 누가 이기면서 바로 그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외사정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외사정이 뭐 했던 기간이냐면 감찰했던 기간입니다. 감찰. 관리들의 비리라든가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감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시험 문제 선지로 많이 나오는 거 상수리제도 있어요. 상수리제도는 건 뭐냐면 지방의 호족이 본인이나 호족의 자제를요 수도에 잡아두는 거예요. 일종의 인질제도죠. 인질제도. 요 전통이 이어지면서 고려 초기에 고려 그 태조 왕건 때 뭐가 있었습니까? 기인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어져 온 거냐면 상수리제도에서 이어온 겁니다. 이 상수리제도는 진짜 많이 나와요. 선지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수리제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까지가 문무킹이었었다. 자, 외사정도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감찰과 관련돼서 상수리제도는 일종의 인질제도였었고, 요것은 체제를 안정시키는, 특히 지방에서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러한 통치 수단이었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공부의 메인 테마 바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신문왕은 일단 아빠를 잘 뒀어. 아빠가 누구냐? 문무왕이에요. 삼국통일도 완성했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신문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왕은 그냥 이 통일된 나라에서 하면 되는데, 와, 이 아빠가 보통 아빠가 아니야. 이 아빠가 어떻게 하냐? 아빠가, 근데 너는, 이게 나 봤더니 삼국통일 완성됐지만 이제는 저 외놈들이 문제다. 나는 죽어서 드래곤이 돼서 저 외놈들을 내가 막아줄게. 너네는 뭐 해라. 이제 나라 잘 다스려라. 그래서 어떻게 무덤을 거기에 그 바다에 왕릉을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전 세계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수종 왕릉 아닙니까? 간포에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를 두었었던 신문왕,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무슨 절이냐면 가문사라는 절인데요. 가문사라는 설명은 잠시 뒤에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왕은 그렇게 됐지만 신문왕은 체제 자체가, 왕권 자체가 그렇게 안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장인이었었던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 계기가 되면서 귀족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합니다. 이것도 은근히 선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 노급을 우리가 아직 경제 파트 수업은 안 했지만 귀족들의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 지역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수조권과 함께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노동력까지 가져다 쓸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노급을 폐지시켰다라는 거야말로 왕권을 강화시켰던 거에 가장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을 그가 해내. 그 어려운 것을 신문왕이 해냈습니다. 노급 폐지. 그런데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자면 순서는요,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 폐지했었던 건데 이 순서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노급 폐지라는 상징적인 단어 누구 때? 신문왕 때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 통제도 강화시켜야지. 구주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구주 오소경. 전국을 9개로 나누고요. 중요한 지역엔 5개를 찍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광역시 개념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만들었던 목적, 우리 공부했었죠.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오소경 중에 대표적인 게, 오소경이 어딥니까? 여기죠. 이 지도. 제가 이거 처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오소경을 억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원주, 북원경, 지금의 충주의 중원경, 지금의 청주의 서원경,
지금의 남원경, 지금의 김해, 금관경 이렇게 5개 있는 지역 구주 오소경 체제. 이거 누가 완성했었다? 예, 바로 신문왕이 완성했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그 지방제도, 요것을 우리는 지방제도라고 하거든요. 지방제도 내지는 지방통치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서당 십정은 군사제도예요. 이 구서당이라고 한 것은 군사 중에서도 중앙군이고요. 중앙군이고 십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군사제도인데 뭐냐면 이 구서당을 말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족융합정책이라고 합니다. 민족융합이 뭡니까? 여기 안엔 신라 중심으로 통일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고구려 사람도 있고 백제 사람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로 융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족융합정책을 펼치는데 여기 구서당 안에 신라 사람들이 다 해먹으면 뭐라고 하겠어? 백제 사람 역시 아니야. 다 신라 놈들이 다 잊혀먹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제 사람도 껴주고요. 고구려 사람도 껴줘요. 이것이 바로 민족융합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서당 제도다. 예, 이것이 바로 군사제도 중에서도 중앙군에 신라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이 십정입니다. 십정은 전국에 9개죠. 그래서 이 9개에마다 하나씩의 정을 두었어요. 선생님, 근데 9개인데 왜 10개예요? 지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일단 땅이 어디가 제일 넓어요? 여기 제일 넓잖아. 한 주가 누가 봐도 넓잖아. 이 국경선도 제일 넓잖아. 여기에는 하나 더 줘야지. 양심이 있어야죠. 그쵸? 이런 게 한 주에는 한 주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뭐다? 십정이다. 요 구분 되실까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국학. 대박이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교육이죠.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국립대학인 국학을 만들었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가문사. 아버지가 삼국 통일도 해줘. 또 죽어서도 내가 여전히 나라를 지키겠대? 그러한 가문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 절을 바로 지었습니다. 가문사에 제가 누구 한 명 보내놨거든요. 잠시 뒤에 가문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환입니다. 저는 지금 가문사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문사라는 절은요, 삼국을 통일했던 문무왕이 자신이 죽어서도 왜구를 막아내겠다라고 해서 화장하여 바다에 뿌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 보시는 저 동해가 바로 이 대왕암이 있는데요. 그 대왕암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는 이 사찰이 가문사라는 사찰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이 2개나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탑과 서탑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 양식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쌍둥이 탑이라는 것, 무엇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찰주라고 해가지고 저 쐐기둥이 여전히 꼿꼿이 남아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기상과 또 아버지의 감사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가문사터에서 유성환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성환의 한국사 이 정도입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설명해 드리는 그 감동 그대로 계속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만파식적도 있어요. 이 만파식적이란 건 뭐냐면 일종의 전설의 필인데 이게 만들어진 것은 유래가 몇 가지가 됩니다. 한날에 이제 신문왕한테 와가지고 낮에는 둘이 됐다가 밤에는 하나가 되는 나무가 있답니다. 그래? 그거 갖고 와봐. 해서 피를 만들게 했는데 그게 만파식적이다. 라는 설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다의 드래곤이 되었던 신문왕과 하늘의 신이 되었던 김유신이 하나의 선물을 줬다. 그것이 이제 만파식적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설은 여러 개예요. 어쨌든 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요, 딱 불면요, 비리비리비 불면요, 쳐들어오던 적도 도망을 그냥 가버려. 막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너희 새끼! 막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 옆에서 비리비리비 피리 불어주면 어떻게?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이러면서 막 악수를 청하고 막 이렇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적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필이죠. 쳐들어오는 적들도 피리만 불면 다시 돌아가고요. 싸우던 사람들도 옆에서 피리만 불어주면 화해를 서로 하게 했었다는 바로 이 만파식적. 요 만파식적은 요술피리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뭐냐? 그 전까지는 삼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체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웠어야 돼. 내 힘을 더 키웠어야 돼. 확장시키는 게 국가의 지상 명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통일이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제를 더 안정시키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만파식적이다. 은근히 시험 문제를 이걸로 많이 물어봐요.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신문항이 진짜 많이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항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문항 하면 신라 중대의 가장 상징적인 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덕왕도 있고 경덕왕도 있고 마지막이 바로 해공왕이 되겠습니다. 이 해공왕을 끝으로 신라 중대가 끝납니다. 그리고부터는 신라 하대는요, 거의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이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대왕암, 바로 문무대왕릉이 되겠습니다. 예, 간포에 있고요. 이 가문사에서 이렇게 쌍둥이. 이게 제가 이렇게 찍으면 여기는 여러분, 제가 아까 영상에서는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뷰 포인트로, 사진 포인트로 최고예요. 노을. 끝장나요. 막 벌써 설레요. 전 이 사진을 봤더니.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 사진 이렇게 하나 넣어놨습니다. 역시 쌍둥이 탑이다. 요건 제가 문화파트 가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구다? 신문킹.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는요, 기본적으로 왕권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 조선 왕권이 약해집니다. 사회적 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왕의 명령, 이래 임마! 했을 때 뭔가 따르는 체제가 되면 체제가 안정이 돼요. 이건 왕권이 셌을 때 가능한 것이죠. 신라 중대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해! 라고. 왜? 이거 뭔데? 이렇게 나버리면 어떻게 나라 개판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도 마찬가지죠. 자, 왕의 말빨이 먹히지 않게 되자 사회적 혼란이 나오게 되고요. 지방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체제가 바로 신라 하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고, 신라 하대 왕 중에선 원성왕도 있었어요. 원성왕은 뭐냐? 독서 3분과. 요거 제가 이제 문화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독서 3과가 뭐냐면 국학의 졸업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국학의 졸업시험을 볼 때 원래는 그전에 그냥 시험 없이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선 몇 등급으로 나눈대요? 3개의 품으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즉 3등급 체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3등급으로 나눌 때 기존에는 내가 그냥 진골 귀족이면 그냥 적당히 다니다가 하면 그냥 고급 관료로 갈 수 있었었는데, 고위 관료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험을 보라잖아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아주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없어지게 되거든요. 아주 원성이 자자했다. 그 왕들이 원성왕이다. 요거 유치하지만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요건 제가 문화파트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왕권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제기되었었고요. 그것이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보다는 내가 좀 힘이 있지 하면서 각자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김원창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원창의 난.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에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었고요. 그리고 나서 시대의 아픔, 바로 장보고. 이 장보고는요, 문화파트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디 섬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을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힘들게 지냈어요. 중국으로 가서 아주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외구들이 우리나라 신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노예로 파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내로 돌아와서 청해진 설치한 다음에, 완도에 청해진 설치해서 해상무역 장악하고 이런 것들 모습을 보여줬으나 결과적으로는 왕위 쟁탈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었던 바로 그 인물 해신 장보고. 이건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원종 애노의 난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봉기죠.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부터 7년 뒤에 적고적의 난. 적고적의 난이라는 게 뭐냐면 붉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었답니다. 그래서 적고적의 난이라고 그래요. 이거 순서는 억지로 외워줄 필요 없는데 사실 순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는 요게 상대적으로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인데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략 순서가 이렇다는 것이고, 이러한 난들을 보면 이거 언제다? 신라 하대의 가장 대표적인 난들이 되겠다. 자, 이러한 상황 중에서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군사력이 있던 세력들이 성장했으니 우리는 그들 누구라고 합니까? 호족이라고 하죠. 호족이 성장했고요. 자, 이러한 호족의 성장과 함께 선종이 나오게 되는데, 왜 선종이 나오냐? 이게 있어요. 교종이 있었고, 원래는 선종이 있었거든요. 교종은 교리를 강조하고요. 교리는 주로 어디 써 있습니까? 경전에 써 있죠. 선종은 개인이 진정한 선이란 무엇이지? 깨달음이란 무엇이지?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린 참선. 개인의 참선이라고 그래요. 자, 개인의 깨달음은 각각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좀 아재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제일 유명했던 그 연예인 누구 전지현 씨랑 김태희 씨가 있습니다. 누가 이뻐요? 강 PD는 김태희라고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김태희 씨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아니야 왜 전지현이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의 기준은 주관적이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지현 씨가 키가 큰가요? 김태희 씨가 키가 큰가요? 전지현이 크지. 누가 말해도 그거는 우리가 뭐 정확한 키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그럴 걸 예상이 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에요. 왜?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어. 딱 떨어지잖아 경전에. 너 왕 못하면 왕 갈아쳐. 이런 경전은 없어요. 왕한테 충성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체제 안정엔 유리해. 그런데 이것은 왕 입장인 거고 여러분이 호족이에요. 왕을 물리치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되고 싶어. 자 그렇다면 교종이 유리해요? 교종 별로 안 유리해요. 왜? 왕을 갈아치우라는 교리는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참선. 무엇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이 민초들을 생각하는 진정한 것이지? 라고 했을 때 잘못된 왕을 갈아치우고 더 좋은 체제를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최고의 그런 선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즉 이것은 주관적인 거야. 무엇이 진정한 깨달음이고 무엇이 진정한 도구, 무엇이 진정한 선이냐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호족은 이러한 주관성을 강조하는 선종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더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쯤 들어왔었던 도선 스님에 의해서 들어왔었던 풍수지리설. 이거 포인트지.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길룡화복 내지는 국가의 길룡화복이 다 어디에? 지세, 땅의 기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것은 고려시대 되면 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과 함께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 요 구산. 요 선종 중에서는 이 구산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선종의 그 주요 이 파가 9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가지산, 실성산, 복림산, 독리산, 성주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와. 즉 구산은 나와요. 이걸 구산선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구산선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산선문이 바로 선종과 관련된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게 유행했던 데가 언제다? 신라 하대다. 요거 포인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했었던 호족과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연합하면서 새로운 시대인 중세시대로 시작을 보여주게 되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때쯤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왕 진성여왕이 되겠습니다. 진성여왕, 그 다음에 뭐 경혜왕, 경순왕. 경순왕을 마지막으로 신라가 끝나게 되죠. 자, 요 포인트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라 중대와 하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신라 중대, 그 다음에 하대의 특징입니다. 왕권은 언제가 셌다? 중대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면 여긴 좀 약해져요. 시중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행정을 맡아서 해주는 국무총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의 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이라는 사람은 이걸 중시라고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시중, 중시는 즉 왕권과 같이 가요. 중대 때는 세고 하대 때는 약해져요. 그러면 이들과 상대적으로 있는 세력이 누구냐면 귀족 세력이죠. 상대등을 귀족 세력의 대리자라고 해요. 대표자예요. 이 귀족 세력의 대리자인 상대등은 왕권이 셌던 중대 때는 약해요. 그렇지만 하대 때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육두품. 육두품이 포인트야. 육두품은요,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로 인해서 육두품은 정치적으로 관등에 대한 승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제한받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데 중대 때만 하더라도 왕이 인정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큼 감사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육두품이 저기요 왕, 여차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나라가 더 좋아집니다 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더니 왕이 역시 공부 잘한 너네 생각 내가 진짜로 언제나 믿지, 오케이 하면서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육두품이 나쁘지 않았지. 그런데 신라 하대가 돼요. 거의 진골 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육두품이 이러면 나라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안 꺼지냐? 어디 육두품이 천한 것들이 지금 뭐 입을 벌리고 있어. 입 다물어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되었었고 이러한 육두품 중에 일부가 역시 호족 밑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었다. 요거 포인트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호족들 밑에 몇몇의 인재들이 모여들게 되었었고요. 그 주요 인물. 이거 다 억지로 외우진 마세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궁예. 그렇죠? 궁예. 궁예는 원래는 기환이라는 사람의 밑에 들어가 있었다가 그게 별로니까 그 다음에 양길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세력을 키워갖고 본인이 독자적인 세력이 되는데 요때 이 궁예 밑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 송악. 지금의 개성의 출신의 호족이었었던 왕건이 궁예 밑으로 들어가면서 세력을 키웠었고요. 이쪽에는 견훤이 있습니다. 견훤. 견훤은 원래 이 상주 지역의 호족 출신이었었던 아자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것이 이제 견훤이 그 이후에 살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체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여전히 신라는 남아 있고요. 이쪽에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요. 여기 중원 지역에는 후고구려가 세워지게 되면서 후삼국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900년에 연도 외우지 마세요. 10세기입니다. 어쨌든 대략 10세기쯤에 900년에 엄밀히 따지면 900년은 이제 뭐 9에서 10세기 딱 넘어가는 상황인데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 견훤이 나라를 세웠으니 우리는 그것을 후백제라고 합니다. 자, 뭐 5월에 당시 이제 중국 지역에 사신을 보냈을 정도로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자신들의 그런 명성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인 901년에 후고구려를 송악, 이 송악이 지금의 어디라고요? 개성이에요. 개성에 나라를 세우니 그게 바로 궁예입니다. 누가 지금 기침소리를 냈느냐? 누구야? 너는 지금 마구니가 꼈어. 마구니가 꼈어. 너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건 제가 여기 고려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 약간 연기력이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좀 덜 했어요. 어쨌든 이 궁예가 처음에 그렇게 잘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관심법. 너 지금 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있는데 갑자기 너에게는 좀 마구니가 꼈어. 여기서 막 철퇴 내리치고 이러니까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 이 궁예 자체는 초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잘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초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처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어쨌든 이 후고구려는요. 마진, 태봉 등으로 국호를 바꿔요. 이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한 번에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우린 그건 다 알아. 신약 성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죠. 마태복음. 괜찮지 않나? 이거 마진태봉. 그리고 이 마진태봉의 최고의 관서가 바로 광평성이에요. 요건 기억해요. 요건 선지로도 나온 적 있죠. 저희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태봉으로 갈 때 어떻게 그 수도를 개성에서 철원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송악에서 당시에는 이제 그 개성을 송악이라고 불렀었으니까 송악에서 철원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너무 좀 오버한 거야. 왜 바꿨냐? 이해는 돼. 왜 그랬냐? 개성 지역에 아주 완벽한 호족이 누구예요? 왕건이잖아. 그러니까 왕건의 힘을 빌어서 사실은 그가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개성은 뭐 전통적으로 워낙에 뭐 아주 대표적인 도시였었고 워낙에 뭐 국가의 수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데죠. 그런데 철원은 여러분 이건 제가 철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큰 강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너무 춥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탄강은 배를 못 띄워요. 배 띄워서 어느 정도 큰 배가 오고 가기가 조금 힘든. 그러니까 수도로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철원 저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철원 얼마나 좋은데요. 예, 그 뭐 한탄강 쪽에 그저 너무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수도로는 적당한 지역이 아니에요. 수도로는 겨울철에 워낙 춥기도 하고 무엇보다 큰 강이 좀 없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왜 옮겼을까요? 왜 옮겼냐?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세워봤자 이 개성 즉 송악은 왕건 집안의 땅이기 때문에 뭔가 이들과 조금 약간 손절하고 내가 새로운 나만의 국가를 더 세우고 싶다 아마 이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이건 아주 어려울 때 가끔 나오는 건데 지금의 나주 지역 전라남도 나주 지역인 당시 금성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지역을 903년에 이미 장악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요 지도를 보시면 후삼국시대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요쪽이 어디예요? 이 고려.
이제 후고구려, 이제 맞은 태봉이 고려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요 형세를 우리는 후삼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요 땅 있죠. 요 땅, 금성 지역 일대. 요거는 이미 903년에 누가? 궁예가 차지를 했었어요. 이게 가끔 어렵게 나올 때 나오더라고요. 뭐 억지로 아실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한 체제 내에서 이제 궁예를 내쫓고, 궁예를 내쫓고, 누가? 왕건이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니 그것을 우리는 고려라고 합니다. 918년에 세웠고요. 송악에서 역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왕건이 세웠고요. 자, 그러한 체제 내에서 요 전쟁인데 요거는 조금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견훤과 왕건이 붙었던 전투가 있어요. 견훤과 왕건이. 이것이 바로 공산 전투. 지금의 대구 가면 팔공산 있죠? 팔공산 그 주변에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견훤이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왕건이 잡혀 죽을 뻔해요. 거의 죽을 뻔해요. 근데 이때 형님 갑옷을 벗어주십시오. 뭐야, 아니야. 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그냥 나로서 싸우겠다. 형님 죽으시면 다 끝입니다. 그 갑옷을 제발 부탁이니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왕건의 갑옷을 입고요. 그리고 나서 왕건의 말을 타고 그가 도망 나갑니다. 왕건이 척 연기를 한 것이죠. 당시에 그 왕건을 쫓던 견훤 군사들은요, 어떻게 왕건인지 알고 그를 쫓아가서 잡죠. 그 사이에 겨우 진짜 왕건은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근데 신순겸은 그러한 모습 끝에 이제 자신의 평생 따랐던 주군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죠. 근데 신순겸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목이 없네. 목이 없어. 그것을 보고 왕건은 철철 앓아요. 네가 나 대신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서 금으로 신순겸의 얼굴을 만들었대요. 그러고 나선 그 얼굴을 금으로 만든 이 얼굴을 끼워서, 머리를 끼워서 그다음에 장례를 치러줬다. 그러고 나선 심기일전. 여기서는 이제 왕건이 졌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은 건졌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고창, 이게 지금의 고창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경북 안동입니다. 고1대에서 전투를 벌어져요. 여기서 견훤이 박살나요. 그리고 왕건이 이기죠. 이 고창 전투에서 지금도 전해지면서 나오는 게 차전놀이입니다. 큰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 나무 이렇게 것들이 쭉 다니다가 쑥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차전놀이. 이 차전놀이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고창 전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천 전투. 1,2천 전투는 지금의 어디냐면 경북 구미, 저희 어머니 고향, 고기 일대입니다. 그 1,2천에선 신검과 왕건과 견훤이 한 팀을 먹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여기서 또 이 견훤의 아픔이 있습니다. 견훤은요, 평생을 이 후삼국을 통일하겠다라는 그러한 욕망으로, 실제로 뭐 전투력도 워낙에 뛰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간됨도 뭐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신검이었는데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금강에게, 자신의 다른 아들이었던 금강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자 첫째 아들이 뭐야 아빠 하면서 어떻게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면서 본인이 권력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견훤은요, 평생을 그렇게 무장으로서 싸우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져갔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한테 모든 권한을 빼앗기면 그냥 완전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원래는 견훤 이거 죽어버릴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 평생을 싸웠던 왕건 밑에 가요. 왕건이 날 받아줄까? 이러고 딱 갔는데 이때 왕건이 진짜 잘한 게 뭐냐? 정치력이 좋아. 이때 뭐 평생 이제 싸우더니 이제 뭐 갈 데 없어서 왔네? 이렇게 했으면 아마 견훤이 절대 안 갔을 텐데 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형님! 이러면서 거의 절친도 이런 절친이 없어. 그냥 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고 형님! 이제야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어이없이 같은 팀이 됐네. 그래서 자신이 쌓았던 제국을요,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던 바로 견훤. 얼마나 슬펐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왕건과 견훤인 팀이 승리를 하면서 후백제가 멸망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후삼국이 통일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려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그거보다 앞서서 935년에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너 어떻게 할래?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지 않아? 했더니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신라를 갖다가 왕건한테 바쳐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었던 마이태자는요, 아버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 천년 제국 신라를 그냥 갖다 바쳐요? 전 동의 못해요 하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면서 본인의 그런 마지막 의지를 보여주었던 마이태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어떻습니까? 한바닥에 쫙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필기노트
제 강의의 장점은 필기 노트를 인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꼭 반드시 프린트 하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문제 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마 53회 겁니다. 1번. 다음 가상대화 이후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며칠 전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고 하네 라고 하니까 적고적 말이지 7년 전에는 원종과 애노가 세금 독촉 때문에 봉기하였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언제요? 신라에서도 하대. 자, 신라하대는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요 신라하대쯤에 있었던 게 그 이후의 모습이니까 요 국호가 태봉으로 바뀐 거 맞을까요? 맞네요. 정답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아닌 건 언제인가 봅시다. 이 독서 삼품과 요거 언제냐면 원성왕인데요. 원성왕은 신라하대 중에서는 좀 앞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요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왕의 장인인 김응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누구 때죠?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은 대표적인 신라 중대 인물이죠.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것은 신라 중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고요.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해공왕이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고 나선 신라 하대가 열렸겠죠. 이것은 아까 있었던 적고적의 난이라든가 원종 애노의 난은 신라 하대에서도 거의 끝에쯤입니다. 예. 9세기 거의 끝에 있었으니까 정답은 찾아가기엔 어렵진 않았다.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하나 더 봅시다. 55회, 시마 55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곳은 명주 군왕 김주원의 묘야. 그의 아들 김원창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지. 이 시기 언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신라 하대가 되겠죠? 자, 신라 하대 언제인지 볼까요? 선지들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회입니다. 한는 거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 진짜로 비슷한 선지들이 계속 나와요. 예, 볼게요. 왕의 장인인 김응돌이 난을 일으켰다. 이거 언제요?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신라 당연히 중대겠죠. 그리고 거칠부가 왕명에 의하여 국사를 편찬하였다. 우리 터프가이 이 거칠부 언제입니까? 6세기예요. 6세기 중에서 혹시 기억하실까요? 맞습니다. 진흥왕입니다. 진흥대제와 같이 있었고요. 자, 3번입니다.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이 올랐다. 그러면서 신라 중대가 열리게 되었었죠. 자,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라고요. 황룡사 구축 목탑은 누구 때죠? 선덕 여왕 때죠. 그리고 채징이 구산 선문 중에 하나인 가지산문을 괜찮아. 가지산문을 몰랐다 하더라도 구산 선문, 아하, 구산 나왔으면 이거 언제죠? 이 선종이 나왔을 때고 선종이 유행했었다라는 것은 신라 하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신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우리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문제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잘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댓글과 좋아요는 저를 더 춤추게 합니다. 네, 조금 한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